네, 여기도 이슈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첫 번째 이슈는요. 자,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다라고 주장해온 나라가 있죠. 바로 북한인데요. 네. 자, 그런데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네. 1시간 전에 또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. 속보가 있었는데요. 어제 하루 동안 18,000명의 발열 증상자가 나왔고 오호. 그중에 6명이 사망을 했는데 예. 그 가운데 1명이 스텔스 오미크론 환자였다라고 오. 보도를 했어요. 그리고 예. 현재까지 18만여 명이 넘는 숫자가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하루 전에 확진자 발생했다라고 보도한 것과 지금 하루 만에 또 보도를 한 걸 비교를 하면 너무나 숫자가 갑자기 확 늘어난 수치인데요. 네. 지난달 말에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됐었잖아요. 예, 근데 예.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2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동원됐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보셨죠. 네네. 네네. 그때까지는 사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해지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으로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이 된 상태고요. 또 평양에서도 주민 이동을 금지시키는 봉쇄령이 연속적으로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근데 이게 봉쇄만 갖고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. 이미 내부에서 발생을 했으면. 그렇죠. 근데 지금 북한은 백신 지원도 거부했었잖아요. 맞습니다. 뭐 코백스를 비롯해서 이 국제사회 백신 공급을 그동안 거부를 해왔었는데요. 네. 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사망자까지 발생한 만큼 이 부분도 북한에선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잔여 백신을 북한에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또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. 예. 물론 뭐 북한의 의사도 중요할 겁니다. 대북 강경책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백신 문제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그러게요. 네. 네. 자,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. 자,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. 네네. 어제 코스피 2,550.08에 장을 마쳤는데요.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이 또 코스닥 지수는 무려 3.77%가 떨어졌는데요. 833.66에 장을 마쳤습니다. 자, 이렇게 국내 주식이 하락세를 보인 건 미국의 물가 상승,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밤 사이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.3%가 오르면서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. 예. 이에 따라 뉴욕 증시도 밤 사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이 마감을 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불안한 추이에 영향을 줬습니다. 네. 지금의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,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단연 뭐 크다고 할 수 있겠죠.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, 서비스 품목과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에서도 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걸 보면 생각보다 조금 광범위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만큼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사실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사실 그렇죠. 있는데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수치를 보니까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취임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예.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했던 걸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고 하고요.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증시가 대내 변수보다는 대외 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그렇죠.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쉽지 않은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 과연 새 정부가 또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 그러니까요. 지켜볼 대목인 것 이게 같습니다. 주식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 지금 대외 악재가 너무나 지금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맞습니다. 몰려오고 있기 네.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? 네, 먹고 사는 게 기본인데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. 자, 오늘 마지막 이슈의 제목을요, 문의가 아니라 균열이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. 이 얘기가 아파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마치 문의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파트 벽면에 균열이 생긴 건데요. 예.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지금 아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. 네네.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인터넷의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는데
지은 지 2년도 안 된 아파트인데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. 새 아파트인데?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그 무늬가 아닐까 생각되는 그런 패턴의 균열인데요. 해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시행을 해서 한 건설사가 시공한 이 제주시 영평동의 네.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. 이 균열 현상에 대해서 건설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사선 균열, 이 균열은 아파트 아래 집안의 일부가 가라앉으면서 발생하는 오. 치마 증상 중 하나이지만 이 균열만으로는 치마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 JDC 측에서 어제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아파트 상태 확인에 나섰다고 하는데 사실 뭐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렇게 늘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. 사람이 살 곳이잖아요.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. 집을 지을 때 속도전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안전에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만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, 그거는. 네, 근데 그렇습니다. 말 그대로 무늬만 새 아파트군요, 그러니까.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마무리하죠.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